예, 에너지 관리 기능사를 강의하게 될 김교입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는 예전에 보일러 취급 기능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시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보일러의 검사기기, 대상기기에 대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은 냉난방에 관계되는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면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보일러 기능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에너지 관리 기능사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자격증인 동시에 그 다음에 시공업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포함되어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시험 문제는 60문제로 해서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60%인 36문제를 맞으면 합격이 이제 되도록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위에 관계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보일러 본체, 연소장치, 그 다음에 부속기기, 그 다음에 기출문제 뭐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여기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첫째, 계산 문제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강의를 하다 보면은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집중력이 이렇게 최고조로 올라와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 계산 문제에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보일러 효율이라든지 무슨 뭐 연소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열량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희 발열량, 호위 발열량 뭐 이런 쪽에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면은 그냥 막 거기서 굉장히 잠잠해지는 보통 이제 그런 경향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계산 문제가 필기시험에서는 한 대여섯 문제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계산 문제 나오는 형태는 여기서 다루게 되면은 계속 나왔던 부분들 자체가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당 증발량이라든지 보일러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저희 발열량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방열기 쪽수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항상 계산 문제가 거의 나오는 쪽에서 정해져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산 문제도 이렇게 다루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차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다 필답형 중에서 계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필기 공부하시고 난 뒤에 실기 들어갈 때도 계산 문제가 꼭 다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기 때부터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법규를 보통 싫어합니다. 법규.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법규라든지 뭐 이런 쪽에 법규 쪽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다른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법규 쪽은 보통 보면 좀 지루해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쪽에서도 보통 대여섯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페이지에 비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보통 이제 뭐 난이도에 따라서 항상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쭉 정리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이 법규는 2차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충 공부하고 그냥 2차 시험 때 안 나오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들 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쪽에서만
이렇게 찝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이제 보일러 본체라든지 뭐 연소장치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은 그런 대로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 단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단위. 뭐 온도의 단위라든지 압력의 단위라든지 열량의 단위라든지 뭐 비열, 뭐 열용량 뭐 이런 뭐 단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위가 나올 때는 보통 보면은 공부한 지 오래되니까 단위를 보통 이제 포기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난 뒤에 안에서만 이렇게 시험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해도 뭐 3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또 다시 이제 또 뭐 공부를 또 다시 준비하는 뭐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도 여기서 착실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여기서 공부해 놓은 그 단위가 나중에 뭐 다른 분야 쪽에서 가스라든지 공존행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부하시면서 또 똑같은 그런 범위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실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열 및 증기에 있어서 단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의 단위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물체를 가열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냉각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온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자 운동의 크기, 색이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온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관계되는 것들은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무슨 뭐 온도계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연력학 몇 법칙에 해당되느냐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물어보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어떤 그 분자 운동이 세고 약함에 따라서 어떤 그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열을 하게 되면 뜨거워지고 냉각을 하게 되면 차가워지는데 그러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온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가 있습니다. 섭씨 온도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두 번째 화씨 온도가 있겠습니다. 화씨 온도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C라고 나타내는 것이고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F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K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켈빈 온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랭킨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킨 온도는 이제 증기 원동 사이클에서 랭킨 사이클이라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랭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온도가 랭킨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온도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온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온도의 기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물리적 성질이라든지 이런 과학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쓰는 온도가 섭씨 온도도 아니고 화씨 온도도 아닌 바로 절대 온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온도가 30도다 또는 뭐 영하 2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내면은 섭씨 온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또 달라지죠. 미국에서는 뭐 온도가 보통 뭐 92도, 뭐 90 몇 도 이렇게 나올 때 그 92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씨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온도하고 영국이나 미국에 쓰는 온도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온도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대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 자체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보시면은 물이 어는 온도가 바로 우리 여기서는 섭씨에서는 0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0도씨가 되겠습니다. 화씨 온도에서는 3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씨로 치면 212도 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눈금이 100등분이 되는 것이고 이 사이에는 180등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0으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 20으로 나누게 되면 5가 되는 것이고 20으로 나누게 되면 9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섭씨와 화씨 온도 사이에는 5와 9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율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뭡니까?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 5와 9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32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32만큼은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9분의 5에 도F-32다 하는 것. 이 공식에 관계되는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은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화씨 온도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지면은요 넘어가 가지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 우리가 온도가 여러 가지 온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라고 습니다. 켈빈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15 줄여서 27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에 관계되는 것들은 잘 외워두셔야 될 그런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 랭킨 온도와 화씨 온도 사이에는 또 이런 게 있죠. 460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 플러스 F 플러스 46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이 랭킨 온도입니다. 그래서 랭킨 온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랭킨 온도는 이 절대 온도에다가 곱하기 1.8배가 되는 겁니다. 1.8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9가 되는 거죠. 이 관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절대 온도는 랭킨 온도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9분의 5 이렇게 되겠죠? 9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도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연력학의 몇 법칙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력학에 관계되는 법칙에 보면은 보통 제일 먼저 이제 찾게 되면은 그 법칙을 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1법칙이면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이 2법칙,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이 3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갖다 이제 붙이게 되는데 연력학에서 연력학이 제1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이 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열로 바뀔 수가 있고 열은 다시 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커다란 쇠구슬이 바닥에 탁 떨어져 가지고 철판에 떨어졌을 때 철판은 움푹 패이면서 거기 손을 갖다 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일이 열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자체가 일은
열로 바뀌고 열은 일로 바뀔 수 있고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는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어떤 자연계의 현상은 엔트로피가 큰 방향으로 흘러간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3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온도 자체, 물체의 온도를 이렇게 밑으로 막 내리더라도 마이너스 273도,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내려가면은 물체의 모든 움직임이 이제 움직임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절대 영도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절대 영도까지 어떤 기술로 해가지고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영도 도달 불가가 되겠습니다. 절대 영도 도달 불가하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3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영도 도달 불가에 대한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것이 뭐냐? 네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통 안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도씨의 물이 들어가 있고 같은 양에 여기에 50도씨의 물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이 철판을 가운데 칸막이를 전부 다 없애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물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섞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몇 도가 되는 겁니까? 30도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높은 온도에 있는 것은 온도를 빼앗기는 것이고 손실열이 되는 것이고 낮은 온도에 있는 것은 온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얻은 열량이 돼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두 개가 서로 열적인 평형 상태를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열평형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4법칙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원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엔트로피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절대영도 도달 불가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그 논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4법칙에 넣지 않고 제0법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찾았지만은 우리는 연력학 제0법칙이다.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은 뭐냐? 요겁니다. 그죠? 열이 어떻게 된 거 서로 섞으니까 열평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열평형의 법칙이다. 이 열평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온도가 같아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10도씨하고 50도씨 같은 물을 양을 섞었을 때 30도씨가 되더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온도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 바로 우리가 온도계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평형의 법칙이라든지 온도계의 원리는 제 몇 법칙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정리할 때는 제0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번의 온도. 어떤 물질에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사용되는 단위를 말하는데 분자 운동 상태의 세계를 표시하는 척도다. 그래서 온도계의 원리 및 열평형의 법칙은 연력학 제0법칙에 해당되는데 아울러서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온도계의 섭씨온도, 화씨온도, 절대온도,
랭킹 온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맨 밑에 보시면 온도의 상관관계에서 요거는 하나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게 뭡니까? 섭씨고 요게 화씨입니다. 섭씨가 오고 나서 화씨가 32kg가 빠졌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에너지 관리를 공부를 하시면서 끝날 때까지 외워야 될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외워야 될 것들을 그냥 막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이렇게 외우고 그러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책에 제시된 이런 내용을 보시고 외울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그런 암기법을 찾아가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섭씨하고 화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서로 만나면 으르렁대면 싸웁니다. 그래서 화씨가 살고 있는데 섭씨라는 사람이 오고 나니까 섭씨가 오고 나서 화씨가 몸무게가 32kg가 빠졌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뒷장 넘어가셔가지고요. 예제 1번 한번 보실까요? 59도 F는 섭씨 몇 도냐 알았습니다. 59도 F는 섭씨 몇 도냐? 자, 59도 F는 섭씨 몇 도냐 알았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에 59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7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9, 3, 27. 그죠? 3, 5, 15.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5도 C라는 거하고, 그렇죠? 59도 F라는 거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답이 되어 있고요. 예제 2번. 섭씨와 화씨 온도 눈금이 같을 때는 몇 도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금방 여기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15도 C하고 59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5도 같으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59도 F라는 얘기입니다. 100도일 때는 212도 F고 15도일 때는 59도 F고 0도일 때는 32도 F. 이렇게 숫자, 섭씨 숫자하고 화씨 숫자가 서로 일치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군데에서 딱 일치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몇 도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식에서 도C라고 하는 것이 9분의 5에 도F-3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계산할 때 분모가 있으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값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항상 양쪽에 이렇게 계산이 어려우면은 가장 간단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으려면은 어떤 수를 똑같이 곱해준다든지 같이 곱해준다든지 같이 나눠준다든지 하면 값에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9를 곱하면은 여기 분모가 없어지겠죠. 여기다 9 곱하면 얼마입니까? 요거하고 같아지는 숫자가 뭐냐 했으니까 요걸 x라고 바꿔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같은 포인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같은 값이 되는 거니까 x면 여기도 x가 되겠죠. 9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9x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9를 곱하니까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그럼 분배 법칙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9x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한번 곱하면 5x가 되고 이렇게 한번 곱하면 얼마입니까? 5 곱하기 32 하니까 마이너스 1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5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가 돼가지고 9x에서 5x 빼니까 4x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60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40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40도 C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40도 F라는 거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화씨와 섭씨에서 같아지는 포인트가 딱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4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외워야 되겠죠. 자, 섭씨하고 화씨의 눈금이 같아지는 건 몇 도냐? 그럼 마이너스 40도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굳이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에 보시면요. 섭씨와 화씨의 온도 눈금이 같을 때는 몇 도냐? 마이너스 40도다.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보시겠습니다. 섭씨 27도씨는 절대 온도로 몇 도냐? 알았습니다. 섭씨 27도씨. 자, 27도씨가 몇 K냐 이런 얘기죠. 몇 K. 그럼 K라고 하는 절대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섭씨 온도 플러스 273.15인데 뭐 뒤에 있는 소수점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하는데. 그러면은 27 플러스 273 이렇게 하면 300이 되겠다. 그러니까 27도씨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00K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압력 보시겠습니다.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종 압력이 뭐냐 하고 시험에 나옵니다. 압력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압력의 단위를 생각하시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압력이란 단위는 뭐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라든지 또는 뭐 메가파스칼이라든지 또는 그냥 파스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메가파스칼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를 일단 가져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제곱센티당에 걸리는 킬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1제곱센티. 그러니까 여기 1cm고 여기 1cm인 넓이의 여기에 이렇게 눌러주는 힘, 여기 바로 압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뭐냐? 단위 면적당. 그렇죠? 이게 면적 아닙니까? 단위 면적당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 이걸 우리는 압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종종 나올 때 보면 압력이 뭐냐? 단위 면적당에 요건 빼먹고 이렇게 빼고 그냥 누르는 힘이다. 이래가지고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위 면적당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압력은 시험에 종종 많이 나옵니다. 압력이 뭐가 많이 나오냐? 그 표준 대기압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합기압이라는 게 있는데 표준 대기압의 종류와 공합기압의 종류 속에서 서로 다른 게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골라내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표준 대기압을 보시면요. 자, 표준 대기압은 이렇게 ATM으로 나타냅니다. ATM. 그래서 애트모스피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약자가 이제 ATM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ATM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냐 이런 얘기죠. 1ATM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준 대기압이라는 거하고 공합기압이라는 거하고 여기서 분리해서 이렇게 딱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합기압이 따랐죠. 자, 공합기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학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되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